400만 원만 있으면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자금 조달 계획서를 같이 한번 써보자고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집 걱정을 함께 해드리는 진미달입니다. 오늘은요, 이 청약 당첨 후에 청약 통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도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청약을 신청하실 때 이 통장을 사용하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첨자는 적격 당첨자와 예비 당첨자, 부적격 당첨자로 나눠진다고 했죠. 적격 당첨자는요, 계약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청약 통장을 재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따라서 해지하고 재가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청약에 당첨되면 무조건 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하고 안 하고는 당첨자 마음이세요. 당첨됐다고 무조건 계약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계약을 하든 안 하든 당첨되셨으면 청약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고 재가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예비 당첨자는요, 여러 가지 연락 수단들을 통해서 동호수 추첨일에 참여 의사를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동호수 추첨일에 이 추첨에 참여해서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적격 당첨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사용한 게 되겠죠. 따라서 동호수 추첨에 참여했다면 청약 통장을 재사용할 수 없고요. 재가입하셔야 돼요. 동호수 추첨에 참여를 안 했다 그러면 이걸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청약 통장은 살아 있는 거예요.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적격 당첨자.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죠. 당첨은 됐는데 부적격 사유가 발생해서 부적격 당첨자가 되신 분이에요. 이분들은 최대 1년 동안 다른 주택 청약에 당첨될 수 없다고 했죠. 일단 당첨이 되신 거니까 청약 통장은 사용한 걸로 보는데, 부적격 당첨자가 되셨으니까 부활 신청을 하신 다음에 재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청약 통장 부활은 법이 정해준 특례에 따라서 부적격 당첨 통보일로부터 1년 내에 청약 통장에 납입을 하면 부활된 걸로 봐준다는 규정이 있는데, 요거 불안하니까 혹시라도 부적격 당첨이 되신 분들은 사업 주체에 꼭 문의를 꼭 하셔가지고 계좌 부활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꼭 작성을 하셔라. 그럼 이 사용한 청약 통장을 언제 해지하냐? 계약금 납부하시기 전에 해지하시면 돼요. 청약 통장 안에 있던 금액으로 계약금 납부하시면 되고요. 요 해지하는 걸 불안해 하시는 분들 계신데, 당첨이 됐다는 건 계약 여부 관계없이 어차피 재사용을 할 수 없는 거고, 부적격 사유가 생겼다 그러면 이렇게 부활 신청으로 어차피 가는 거기 때문에 계약금 납입하실 때 그때 해지하시면 되고요. 정 불안하시다 싶으면 사업 주체에 물어보셔가지고 본인이 부적격 당첨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어차피 똑같아요. 그래서 사용한 통장은 해지하시고 그 자금으로 계약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당첨이 되고 이렇게 입주하기 전에 이 자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요거 한번 알아볼게요. 당첨이 되시면 이 계약금과 서류들을 준비하시고 분양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중도금을 일정에 따라서 납입하고 잔금을 치르고 이렇게 입주를 해서 즐겁게 사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금 계획을 세울 때 대출이라는 거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신단 말이죠. 자, 이렇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분양가가 5억 2천이고 입주 시기에 시세나 감정가가 7억 2천이다. 보통 감정가겠죠? 그랬을 때 자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셔야 되는지, 보통 계약금은 10%에서 20%일 텐데 10%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중도금은 60%, 그리고 잔금은 20에서 30% 일정을 할 텐데 여기를 10% 잡았으니까 잔금을 30%로 잡을게요. 요 총 분양가 5.2억을 잡은 건 공급 가격과 요 확장 비용과 또 옵션이 있겠죠. 개별 옵션이 있고 패키지 옵션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전부 합친 금액, 요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저는 옵션 금액을 빼고 발코니 비용만 2천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총 5억 2천으로 잡은 거예요. 자, 요거는 판교 땡땡의 실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가지고 온 건데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이렇게 적혀 있고, 이렇게 공급 금액이 표기되어 있어요. 공급 금액이라는 거는 대지비, 땅값, 건축비, 짓는 값, 그래서 요걸 합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단지는 60 B타입 2층이 5억 7,900이 나오네요. 요거랑 또 모집 공고문에 보시면 이 확장 비용이 명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60 B타입의 확장 비용이 363만 1,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죠. 요거를 이렇게 합친 금액이 총 분양가라고 생각을 해야죠. 옵션이 더 있었다 그러면 그 옵션까지 다 합친 금액, 그게 총 분양가다. 자, 이렇게 5억 2천이라면 일정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10%였어요. 그럼 계산하면 10%니까 5,200만 원, 중도금은 10%씩 6회차를 납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6회차를 납부하고 마지막에 잔금 30%를 납부하는 거죠. 자, 여기서 내가 이제 준비해야 될 금액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을 나눠봤는데요. 자, 일단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은 무조건 들고 계셔야 돼요. 지금 예시가 10%지만 20% 일정인 경우에는 20%를 들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10%는 들고 계셔야 되고,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을 현 규제상 40%가 가능하기 때문에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까지는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고 5회차, 6회차는 자기 자본을 들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4회까지는 중도금 대출을 활용하고 5회차, 6회차는 잔압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신 게 있는데, 중도금 대출은 1회차에 실행되고 이렇게 실행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자가 발생하고 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요즘 웬만한 단지들은 중도금 대출이 다 유이자잖아요. 이 기간부터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를 따로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대부분 이걸 다 무이자로 해줘요. 근데 요즘 같은 때는 웬만한 단지들은 유이자로 해도 다 나가는데, 자, 어쨌든 요 중도금 이자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중도금 대출이 현 규제상 50%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까지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마지막 1회차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영상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요 투기과열지구 위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총 분양가가 5억 2천이니까 10% 해당하는 5,200만 원을 준비하셔야겠죠.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신다 그러면 총 4회차 분이 2억 8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2회차 분인 1억 400만 원을 준비하셔야겠죠. 그럼 결국 내가 준비해야 될 금액은 계약 시에 5,200, 일정에 맞춰서 2회차 분 1억 400, 요걸 더한 금액을 준비해야겠네요. 거기에 중도금 대출 이자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요 2회차를 연체를 하게 되면 요것만 필요한 거 아니냐. 요 1억 400만 원을 잔금일까지 연체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연체료는 발생하는 거고, 드물겠지만 계약 해제의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해제 사유를 확인하고 연체를 하셔야 돼요. 대부분 연체하시죠. 자, 여기서 중도금 일정이 끝나면 잔금이 1억 5,600만 원이 남잖아요. 30%. 그럼 원래대로라 그러면 요 1억 5,600만 원도 내고 요 중도금 대출을 이렇게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완납이니까. 그런데 요 잔금 시점에 대출을 활용해서 요 중도금 대출도 상환해버리고 요 잔금도 털어버리자는 거죠. 얘는 다른 대출이에요. 얘는 중도금 대출, 얘는 잔금 대출. 중도금 대출은 요 분양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은 입주 시기에 시세나 감정가를 기준으로 받기 때문에 요걸 7.2억으로 잡았죠. 그럼 요 7.2억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40%,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50%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 분양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걸로 여기를 털고 여기를 터는 거죠. 만약에 분양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LTV만 적용했을 때 대출 가능한 금액이 40%, 50%, 60%, 70%까지 계산을 해봤어요. 40%는 2억 800만 원이 나올 거고 50%는 2억 6천만 원, 이렇게 쭉 해서 70%면 3억 6,400만 원까지 나오는 건데, 요거를 입주 시의 시세나 감정가로 해버리니까 7억 2천만 원을 잡을 수 있는 거고 2억이나 더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40%를 적용해 봤더니 2억 8,800만 원이 대출이 가능해서 분양가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8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투기가율지구는 40%니까 여기가 되겠고요. 조정대상 지역은 50%니까 여기가 되겠죠. 분양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1억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라 그러면 10% 우대를 받아서 4억 3,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따지면 잔금 때 요 2억 8,800만 원을 받아서 얘를 상환해 버리고 남은 돈에 내 돈을 보태서 얘를 털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자, 그걸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이미 내가 낸 돈이 요만큼인데 요거는 계약금이랑 중도금 잔압 부분을 합친 금액이겠죠. 여기에 대출을 활용 안 한다면 낼 돈이 이만큼인데 요 중도금 대출금이랑 요 잔금을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요만큼을 내야 되는데 입주 시의 시세나 감정가로 이렇게 40%, 50%에 해당하는 LTV를 적용했더니 2억 8,800만 원이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잔금 시 준비할 돈은 7,6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LTV 50%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3억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400만 원만 있으면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요. 낼 돈과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돈과 중도금 대출이 안 돼서 잔압을 해야 될 돈과 잔금 시에 주변 시세 대비 받을 수 있을 대출 금액들을 이렇게 계산을 하셔가지고 내가 대출을 활용해서 준비해야 될 돈이 최종 얼마인지 요거를 계산을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요 중도금 대출은 집단 대출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사인하는 게 힘들지 대출은 웬만하면 나올 거예요. 요 잔금 대출은 입주하시기 전에 사전 점검이라는 걸 하시게 되거든요. 당첨 받으신 아파트에 가셔서 내 집이 될 동호수에 들어가셔서 어디 하자가 있는지 잘 지어졌는지 뭐 이런 거를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때 가시면 A은행, B은행, C은행 뭐 은행이랑 은행은 다 모여 있을 거예요. 거기서 명함 받아가지고 뭐 하셔도 되고, 본인께서 잘 아시는 데 있다 그러면 거기서 하셔도 되고, 이때 이제 집단 등기를 같이 할 법무사 사무소나 뭐 법률사무소 같은 데서 나오는데 거기서 연결해 주는 데서 하셔도 되고, 이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알고 계시면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 거지 흘러가는 대로 하시다 보면 다 하시게 돼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자금 조달 계획서인데 일반 거래에서는 계약을 하고 제출하게 되는데 분양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러 가실 때 준비해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계약을 하신 후에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 거래에서는 보통 중개사무소에서 대신 해주고요. 분양계약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도 집단으로 같이 제출하기 때문에 요 서류도 같이 건설사에 제출하시면 될 거예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은요.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택, 투기 과열지구에서 당첨이 됐다 그러면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추가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거는 내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 계획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는 모든 주택이 제출을 하는데 모든 아파트가 제출을 하는데 증빙 서류는 제출을 안 해도 돼요. 자, 그리고 비규제 지역일 경우에는 6억 이상일 경우에만 자금 조달 계획서는 제출을 하고 증빙 서류는 제출을 안 한다.
자, 제가 보면 이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는데 내가 여기를 이렇게 건너오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파란불인데 잘 건너면서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경찰이 나타나서 빨간불에 건넜다고 하면 어떡하지? 아니, 파란불에 잘 건너고 있는데 경찰이 나타나서 너 왜 빨간불에 건넜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지? 이걸 걱정하는 꼴이라고요. 파란불이 맞으면 그냥 건너가세요. 그러니까 수상한 자금 거래만 아니라 그러면 있는 그대로 신고하시면 된다는 거죠. 걱정하실 게 없다는 거죠. 자, 내가 파란불에 정확하게 횡단보도를 잘 건넜다면 경찰이 와서 당신 빨간불에 건넌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더라도 저 파란불에 건넜는데요? 라고 증빙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자금 계획서를 이렇게 정확하게 썼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세무당국에서는 당신 이 부분이 좀 이상한데 소명해 보세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준비해 놓은 자료 가지고 이렇게 자금 마련한 겁니다 소명할 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 거다. 요 사진 제가 찍은 거예요. 침사추이에서. 자, 그럼 자금 조달 계획서를 같이 한번 써보자고요. 공급 금액이 5억이었죠. 발코니 확장 비용이 2천이었고, 자, 여기에 모든 옵션까지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온 금액이 5억 2천이었죠. 그럼 이 5억 2천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를 써 내려가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자, 그래서 이 예시를 쥐어짜내 봤어요. 먼저 중도금 대출을 2.6억을 받고 통장에 있는 돈 2,200,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5천만 원을 받고 잔금 전까지 5천만 원을 벌고 입주 전까지 현재 있는 집 보증금이 8천, 여기에 주택담보대출로 2억 6,800을 받고 신용대출로 3천을 받고 형한테 2천을 빌릴 계획인 거죠. 이것들을 다 합쳐서 요 금액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요 금액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고요. 요게 내가 아파트에 들어갈 때 필요한 자금이고 요게 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계획인데 요거를 요 계획서에 써 내려가면 끝나는 거죠. 자, 자금 조달 계획서는 정확한 명칭은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고,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금 조달 계획을 쓰는데 자기 자금, 내 돈, 차입금, 남돈, 빌릴 돈, 내 돈 만들 계획, 빌릴 돈 계획 합쳐서 자금 조달 계획, 요걸 쓰는 거고요. 이렇게 계획해서 만든 돈을 건설사에 어떤 방식으로 줄 건지, 요게 조달 자금 지급 방식인 거고요. 그리고 당첨되신 아파트에 누가 입주를 할 건지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자고요. 자, 내 돈 만들 계획과 빌릴 돈의 계획을 합친 게 자금 조달 계획이라고 했죠. 자, 요 금액을 이렇게 준비한다. 그래서 이렇게 합친 금액이 5.2억이니까 요 금액이랑 지급할 금액이랑 총 거래 금액이랑 같아야겠죠. 자, 전체적으로 놓고 한번 볼게요. 자기 자금이요. 요 금융기관 예금액은 말 그대로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 적금 뭐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러면 요 예금 잔액 2,200 요걸 여기다 쓰면 되겠죠. 증빙 서류는 예금 잔액 증명서. 그리고 3번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얼만데 요거를 입주 시에 팔겠다. 지금 내가 이걸 쓰는 시점은 계약 시점이고 자금을 이렇게 만드는 시점은 입주 시점이니까 요 4번은 증여 상속이죠. 여기서는 아버지로부터 증여 5천을 받을 거니까 여기 이렇게 5천 쓰시면 되고, 관계는 직계 존속 부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 증여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했다 그러면 계좌 이체 내역이나 뭐 이런 것들은 준비하셔야겠고,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서를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증여를 했으면 증여세를 냈는지 이 항목을 보는 걸 텐데 참고로 알아두시면 증여세 면제 한도가 있죠. 배우자 6억, 자녀 5천, 미성년 자녀 2천, 부모 5천, 기타 친족 1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를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유 현금, 이건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물 화폐를 말해요. 5만원권, 1만원권, 다발. 요거는 웬만하면 안 적으시는 게 좋겠죠. 자, 예를 들면 지금 20대 중반에 있는 분이 아파트에 당첨이 되셔서 자금 계획서를 쓰는데 다른 거 맞출 게 없으니까 한 2억 정도를 적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이 2억이 뭔지 소명하세요 라고 하겠죠. 그럼 이 20대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치원 때부터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써서 20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왔고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5개씩 뛰면서 현금을 모았는데 은행에서는 내 돈을 5천만 원밖에 보호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집에다 고이고이 싸놨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아무튼 이 부분은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요 그 밖에 자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미래소득 5천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류는 이렇게 미래소득이라고 쓰셔도 되고 그냥 월소득이라고 쓰셔도 되고 계약 시점부터 2, 3년 후에 입주 시점까지 증빙할 수 있는 소득 자료들이 있을 거잖아요. 요걸로 증빙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자꾸 이게 걱정되시는 거고 잔금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부동산 처금 대금은 요 전세 보증금 있죠? 요 8천. 요걸 여기다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1주택자였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추첨제로 당첨이 됐다. 그럼 이 주택을 얼마에 팔 거다. 그거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증빙 서류는 이 전세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서가 있을 거고 이 집을 팔았으면 매매 계약서가 있겠죠. 그 금액, 이 금액.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금을 다 합쳐서 여기다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2.02억 여기다 적겠죠? 자, 그 다음엔 이제 남의 돈, 빌릴 돈. 자, 요 금융기관 대출은 요 주담대 때문에 좀 헷갈려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하기를 중도금 대출도 받을 거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요거를 상환해 버릴 거죠. 그러면 요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여기다 적으면 돼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인 경우에는 요 중도금 대출을 안 적어도 되고요. 어차피 얘가 여기로 들어오니까 주담대를 받을 계획은 없고 중도금 대출만 받았다가 잔금 때 요거 상환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안 적고 요 중도금 대출 금액을 그 밖에 대출에다 적고 대출 종류를 땡땡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그렇게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보통은 중도금 대출 받고 주담대 받고 이렇게 상환하는 거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이렇게 적으면 된다. 그리고 신용대출은 3천을 받을 거죠. 이렇게 3천을 여기다 그냥 적으시면 되고 자, 그럼 여기 대출까지도 끝났죠. 그리고 여기 기존 주택 보유 여부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는 거예요. 1주택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되신 1주택자 있으시죠? 여기에 기대출이 있는 경우에 그걸 적으시는 거예요. 있는 경우만. 여기도 좀 헷갈려 하시는데 여기 임대보증금이랑 여기 전세보증금이랑 다르죠. 얘는 내가 받을 돈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요 임대보증금은 내가 만약에 요 주담대를 안 받고 전세를 2억 6,800에 놓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그 임대보증금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 전세 금액을. 이제는 전세를 줄 수 없으니까 여기 안 되겠죠. 근데 전세를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이 아파트에 전입 의무가 생기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랑은 양립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직장에서 따로 대출을 받거나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거나 그런 것들은 여기다 적는 건데 이건 상환 기간이 약정돼 있어야 돼요. 여기는. 자,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형에게 빌린 돈이 있죠. 요건 여기다 적는 거예요. 2천 적고 관계면 그 밖의 관계 친형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증빙서류는 사용증 원금이 적혀 있어야 될 거고 빌리는 날이 적혀 있어야 될 거고 갚는 날이 적혀져 있어야 될 거고 이자를 주는 날이 적혀 있어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계좌 이체 내역과 이자를 지급한 내용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차익 금액 전체를 여기다 적는 거죠. 아까 자기 금액 전체는 여기다 적었죠. 얘랑 합친 금액이 요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금 조달 계획서는 편하게 생각하셔요. 중요한 거는 미래의 계획을 지금 적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의심 사례가 생겨서
소명 요구가 들어오면 소명할 수 있을 정도만 준비하면 된다. 청약을 신청하시기 전에 준비하신다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당첨 후에 보실 테니까 당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려운 일 하신 거예요. 당첨된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아무튼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